어느 화창한 봄날 삼각산 세검정에는 풍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도 알아주는 세도가 좌상 권대감의 야유회가 벌어진 것이지요. 팔각 정자에는 술과 음식이 넘쳐나고 아리따운 기생들의 멋들어진 춤사위가 펼쳐졌습니다. 그렇게 부어라 마셔라 놀아제끼는데 웬 남노한 차림에 젊은 선비 하나가 정자 위로 쑥 올라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누덕누덕 기운 옷에 얼굴은 꼬질꼬질 그야말로 저잣거리의 거렁뱅이나 다름없는 선비였지요. 아니, 저놈은 여길 또 어떻게 알고 온 게야? 이게 무슨 냄새지? 어휴, 화창한 봄날에 웬 구리구리한 냄새람. 좌상, 하인들을 시켜서 쫓아버려야 하지 않겠소? 야유회에 참여한 양반들이 당황한 사이에 이 거짓골의 선비는 권대감 앞에 턱하니 앉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놔둡시다. 저 녀석도 양반이니 이것말 속에서 술이나 한잔하고 보내도록 해야겠소. 사람들이 궁시렁거리는 와중에도 권대감은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신 긴 한숨을 한번 내쉬고는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이었죠. 그러자 청년은 알듯 말듯 미소를 지으며 술과 안주를 태연하게 집어먹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청년이 누군고 하니 성은 권의 이름은 창식. 권대감의 먼 친척된 자였지요. 헌데 이 명문가 출신의 청년은 공부에서 과거에 급제할 생각은 하지 않은 채 이렇게 잔칫집에서 술 한 잔 얻어먹으며 기생들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그런 한량 행세만 하는 자였답니다. 덕분에 집안에서는 골칫거리, 나가면 망신거리로 아주 소문이 자자했지요. 오죽하면 집안의 높은 어른인 권대감마저 내놓은 사람 취급을 했을까요? 하여간 사람들이 욕하는 소리에도 개의치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터라 사람들은 창식이를 파랗고다 잔칫집 개다 하며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였답니다. 한편 이날 야유회에는 단양에서 처음 올라온 화월이라는 기생이 있었지요. 화월은 고르고 고른 기생 중에서도 단연 군계이라 그 미색이 그야말로 절색이었답니다. 오죽하면 고관대작들조차 화월의 얼굴을 보며 침만 꼴깍꼴깍 삼키고 있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이 화월은 다른 명문가 사내들은 쳐다도 안 보면서 거렁뱅이 같은 창식이가 흥미롭다는 듯 눈길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창식이도 화월의 시선을 눈치챘는지 척척 화월이 옆으로 가서는 털썩 주저앉는 것이었지요. 꽃이 핀 달이라 하여 화월인가? 아니면 그림의 핀 달이라서 화월인가? 선비님도 참. 담장 위에 핀 꽃이라 하여 화월이랍니다. 절묘하구나. 꽃을 꺾으려면 담을 넘으라 이 말이렸다. 창식이의 대답에 화월이 배시시 웃었지요. 덕분에 일찌감치 화월을 노리고 있던 명문 자제들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고 말았습니다. 술맛이 다 떨어지는군. 아니 웬 놈팽이가 사대부 연회에 와서 수작질이야. 주변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화월은 조금도 신경을 쓰지 않고 창식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기 이름에 대한 멋들어진 대꾸도 그렇고 어딘가 모르게 행동이 대범한 창식에게 점점 더 흥미가 생기는 것이었지요. 잠시 후 화월은 슬며시 술잔을 들어 자기 치맛자락에 쏟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화월은 정자를 내려가면서 아무도 몰래 창식에게만 찡긋 신호를 보냈습니다. 창식이 따라가 보니 화월은 정자 뒤편 버드나무 아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선비님, 어디 조용한 곳이 없을까요? 단 둘이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이에요. 후후 딱 좋은 곳이 있지. 우리 집으로 갑시다. 조금 누추하지만 조용한 것 하나는 내 약속드리겠소이다. 화월은 좋아라 하면서 며칠 뒤 찾아가겠다고 창식과 약조를 나눴답니다. 그리고 약조한 날 창식은 오래간만에 목욕을 하고 의관을 가지런히 했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정말로 화월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월은 곱게 옷을 차려입은 채 머리까지 아름답게 틀어올리고 있었답니다. 창식은 활짝 웃으면서 화월을 맞이했습니다. 낭자를 처음 본 순간 야유회의 선녀가 나타난 줄 알았다오. 그 뒤로 낭자 생각만 하면 잠을 이룰 수 없으니 이 어찌해야 하오? 저도 선비님을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 없었답니다.
거기 계신 양반 모두 점잔을 빼는 동안 선비님만 천하당당한 모습이었지요. 그러면서 섬섬 옥수를 들어 창식의 손 위에 포개는 것이었습니다. 창식은 더 참지 못하고 그 손을 덥석 잡았답니다. 헌데 마침 집안 마당을 청소하던 어린 계집종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계집종은 조금도 기다리지 않고 창식의 모친인 간부인에게 고해바치고 말았지요. 평소 방탕한 창식의 행동거지를 못마땅해 하던 간부인은 대로에서 눈앞에 데려오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창식은 속절없이 간부인 앞에 불려가고 말았지요. 이젠 하다하다 집안에까지 기생을 끌어들이느냐? 죽은 내 부친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슬퍼할지 알기나 하느냐? 어머니, 화월은 여느 기생이 아닙니다. 제 마음을 가진 여인입니다. 듣기 싫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같이 음주에 기생질이라니. 더는 내 변명 듣기도 싫구나. 창식이 반박했지만 간부인의 노기는 가라앉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창식의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화월이 안방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월은 간부인을 향해 양반집 교수 못지않은 절도 있는 동작으로 큰절을 올렸지요. 마님, 저는 단양에서 온 기생 화월이라 합니다. 좌상권대감께서 여신 야유회에서 도련님을 첨배했지요. 도련님께서는 제 이름자만 가지고도 능히 글재주를 드러내는 뛰어난 자질을 지니신 분입니다. 비록 야유회에 나온 분들은 도련님을 파랗고라며 손가락질하였지만 제가 볼 때 도련님께서는 문제가 뛰어나고 도량이 넓어 큰 인물이 될 분이었습니다. 허나 지금은 세상에 염증을 내고 술과 여인만 옆에 끼고 계시지요. 만약 마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도련님께서 본인의 기상을 능히 펼쳐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보고자 합니다. 간부인은 화월의 해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창식은 존경하던 아버지가 당파 싸움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아가신 이후 급제에 대한 꿈을 꺾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창식의 마음을 돌려놓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리따운 여인이 나타나 학업을 돕겠다고 하니 놀라울 따름이었지요. 간부인은 한참 만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의 뜻이 고맙기는 하나 과연 자네가 이 집에서 살 수 있을지 잘 모르겠구먼.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운 지 오래라네. 가난하여 끼니조차 못 때우는 경우가 허다한데 자네처럼 호화롭게 살던 이가 어찌 그걸 견디려 하는가. 소첩은 이미 각오를 굳혔습니다. 부인께서는 걱정 마시고 제게 허락한다는 말만 해주시면 됩니다. 간부인은 거듭된 화월의 말에 결국 허락을 하고 말았지요. 화월은 그날 이후로 기생집을 나와 창식의 집에서 뒷바라지에 힘썼습니다. 평소의 화려한 차림 대신 정갈한 의복으로 지내게 된 것입니다. 화월은 창식을 다독여 다시금 글 공부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뜰 때부터 책을 펴게 하여 아래로는 소학, 대학부터 위로는 고금 성현의 글을 빠짐없이 공부하도록 도왔지요. 화월은 창식이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려고 하면 어르고 달래서 그 마음을 휘어잡았답니다. 창식도 화월의 정성에 감복해 더 이상 글 공부를 미루지 않았지요. 그렇게 날이 가고 달이 지나며 어느새 해가 바뀌었습니다. 한편 한양 색주가에는 화월이 자취를 감추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권대감의 야유회 이후로 화월을 보았다는 이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도성에서 가장 인기 있는 기생이 사라진 탓에 한동안 난리가 났지만 뭐 어떡하겠습니까? 화월이 가난한 창식의 집에서 뒷바라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 꿈에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어느덧 창식이 약관을 지나 성인이 될 무렵이었습니다. 장성한 창식은 한참을 망설이다 화월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지요. 화월아, 내 요새 밤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하체에 힘이 들어가는 통에 도통 잠을 잘 수가 없구나. 아마도 우리 이제 혼인을 해야 나을 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창식의 말에 화월은 화를 벌컥 내었습니다. 이제야 공부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는데 기생인 저와 혼인을 해 앞날을 망치려 하다니요.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 그만하십시오.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런 말씀을 했다간 저는 떠날 것입니다. 화월의 말에 창식은 더 말을 꺼내지 못했지요. 아무렴 화월이 떠나겠다는데 그보다 더 가슴이 덜컥하는 일이 또 있겠습니까? 아니다. 내가 실언을 했구나. 내 너와 혼인하겠다는 말 다시는 더 꺼내지 않겠다. 창식이 몇 번이나 약조를 하자 그제야 화월은 표정을 풀었습니다. 그리고는 창식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식사며 빨래며 더 정성껏 해주는 것이었지요. 화월의 지극정성의 태도에 창식이는 일단 안심을 했습니다. 허나 몸을 태우는 혈기는 어찌할 바가 없었지요. 화월의 고운 얼굴만 봐도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젊은 남자가 어찌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다 못한 창식은 그날 밤 화월의 방을 찾고 말았지요. 색색거리며 곤히 잠든 화월의 얼굴은 선녀와도 같이 고왔습니다. 옆에 누워 옆모습을 바라보던 창식은 떨리는 손을 들어 화월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참으로 부드러운 것을 잡고 나니 그만 돌덩이처럼 단단해지고 말았지요. 더 참지 못한 끝에 결국 차돌 같은 것을 쑥 하고야 말았답니다. 창식은 태어나 처음으로 바르르 떨리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화월도 창식의 열정이 싫지 않았습니다. 하기사 순수한 연심을 싫어할 여인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허나 혹시라도 여인의 치마폭에 홀려 공부를 소홀히 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에 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받아줘야 다시 공부를 전념하겠구나 하고 마음을 먹었던 것이지요. 화월아. 내 담장에 피어난 꽃향기가 어찌 이리도 좋으냐? 내 평생 이 꽃향기에 취하고 싶구나. 그러려면 도련님께서 더 열심히 글 공부를 하셔야 한답니다. 알겠다. 내 약조하마. 내 꼭 글 공부를 대성하고야 말겠다. 그 뒤로 화월은 창식이의 글 공부가 진전이 있을 때에만 방문을 넘는 것을 허락했답니다. 만약 공부를 게을리 했을 때에는 결단코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요. 그렇게 공부를 이어가던 창식은 어느새 화월의 방문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화월의 허락만 기다리면서 공부는 하는 둥 마는 둥 하였지요. 그러자 화월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창식에게는 얼굴조차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화월의 태도에 창식은 글 공부를 그만하겠다고 떼를 쓰기 시작했지요. 하지만 화월은 단호했습니다. 단단히 화가 난 창식은 책을 걷어치우고 바깥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화월이 얼굴 한번 못 보면서 내 공부를 어찌하겠나. 이렇게 된 거 글 공부건 뭐건 때려치우고 또다시 잔칫집이나 돌아다녀야겠다. 창식의 선언에 화월은 더 이상 다독거리는 것만으로는 공부를 계속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식이 자리를 비운 사이 화월은 간부인을 찾아갔지요. 도련님이 공부에서 마음이 떠나버리고 말았으니 저도 이제 떠나겠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창식이가 이제야 글 공부에 재미를 붙이나 했는데 자네가 이렇게 가버리면 그 아이는 어찌하란 건가? 간부인이 화들짝 놀래자 그제야 화월은 속내를 털어놓았지요. 제가 도련님을 포기하여 가버리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도련님이 교만해지고 자꾸만 공부에서 마음이 떠나고 있어 극약 처방을 내리려는 것입니다. 비록 제가 지금 떠난다 하여 어찌 영원히 도련님 곁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화월은 창식이가 다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다면 그때 찾아오겠다고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마님,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허나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10년이고 100년이고 도련님 소식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창식이가 자네 덕분에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그걸 어찌 모르겠나. 자네 공이 크다는 것 내 절대 잊지 않겠네. 부디 창식이가 과거에 급제할 때까지 건강히 잘 있기를 바라겠네. 간부인에게 큰 절을 올린 화월은 그날로 도성 밖으로 나가 사라졌습니다. 그 누구도 더는 화월을 찾을 수 없었지요. 저녁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창식은 그제야 화월이 떠난 것을 알고 맨발로 도성 바깥까지 뛰어나갔습니다. 창식은 화월을 찾아 헤매었지만 이미 화월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월이 사라져간 고개 저편을 향해 목 놓아 부르짖던 창식은 주저하는 채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지요.
그제야 뒤따라온 간부인은 화월이 오직 창식이 과거에 급제한 다음에만 돌아오겠다고 한 것을 알려주었답니다. 그 말에 눈물에 젖어 있던 창식의 눈에 총기가 돌아왔지요. 창식은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무슨 꼴이란 말인가? 가장 사랑하던 여인을 실망시키고는 어찌 내가 사내라고 할 수 있겠는가? 화월과 다시는 만날 수 없다면 앞으로 무슨 낮으로 살며 무슨 낮으로 하늘을 보겠는가? 그래, 화월은 내가 과거에 급제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급제하면 될 일이다. 급제를 하면 될 일이란 말이다. 두고 봐라. 내 반드시 장원 급제하여 화월의 안목이 틀리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말겠다. 굳은 결심을 한 창식은 그날부터 공부에만 몰두하였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오직 책에만 매달리니 어찌 경전을 암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새 창식은 과거 시험에 관련된 글이라면 몇 줄 몇 행, 몇 번째 글인지까지 속속들이 외게 되었습니다. 그런 창식의 모습을 보고 있던 간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화월아, 정녕 내 말이 맞았구나. 우리 창식이가 저토록이나 달라지다니. 이 은혜를 내 어찌 갚을 수 있겠느냐. 너는 비록 신분이 미천한 기생이나 창식이와 우리 가문에 내려준 은혜를 생각하면 정녕 하늘이 보내준 선녀나 다름없구나. 꼭 다시 만나자꾸나. 그때까지 부디 건강하게 있어주려무나. 천지신명이시여 화월이를 꼭 좀 지켜주시옵소서. 그렇게 3년이 지나고 나서 창식은 보란듯이 과거의 장원 급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사화를 꽂고 한양 도성을 활보한 창식은 오직 화월이만을 찾았습니다. 화월아, 내 덕에 장원 급제를 하였다. 그러니 어서 와서 날 좀 보거라. 화월아, 내가 꼭 보고 싶구나. 너는 내가 그립지도 않으냐? 창식은 관직에 올라 나란 일을 하는 와중에도 화월의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허나 화월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지요. 창식의 실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원 급제한 창식은 들으라. 종육품 벼슬을 내렸으니 그대는 속히 단양 현감으로 부임하도록 하여라. 삼가명을 받들겠나이다. 창식은 얄궂음을 느꼈답니다. 운명의 장난일까요? 창식의 첫 벼슬은 화월의 고향인 단양의 사또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단양에 도착하니 새삼스럽게 화월에 대한 그리움이 새록새록 솟구쳐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혹시나 하는 생각에 화월에 대해 수소문을 하게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답니다. 아니 글쎄 화월이가 옥사에 갇혀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들짝 놀란 창식은 한달음에 옥사로 달려갔습니다. 화월아, 어디 있느냐? 내가 왔다. 과거에 급제한 창식이 왔단 말이다. 도련님, 저 여기 있습니다. 어디선가 가늘고 약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화월이었지요. 화월의 눈에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도련님이 마침내 급제를 하셨군요. 꾸밀 리가 있겠느냐? 내 말대로 급제를 하였다. 이 창식이가 널 보기 위해 장원 급제를 하였단 말이다. 오래간만에 만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엉엉 울었습니다. 화월은 창식을 처음 본 권대감의 야유회를 떠올렸습니다. 사람들의 무시와 조롱 속에서도 창식의 얼굴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요. 거기다 순간적으로 튀어나오는 글솜씨까지 그야말로 신통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은 자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꼭꼭 숨기고 있는 것이로구나. 그런 생각에 화월은 꼭 한번 이 사람을 큰 인물로 만들고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화월이 자신을 다 바쳤는데 그 뜻이 헛되지 않아 장원 급제를 하였으니 그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화월은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기뻐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을 하였지요. 여봐라, 걔 누구 없느냐? 당장 이 옥문을 열지 못하겠느냐? 옥문이 열기자 창식은 단숨에 화월을 안아들었습니다. 세상에 옥에서 얼마나 고초를 겪었는지 화월 몸은 깃털처럼 가벼웠지요. 창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꼴이냐? 도대체 착하디 착한 내가 어찌하여 옥에 있느냔 말이다. 도련님,
저는 도련님이 급제를 하였으니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천한 인연은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시고 큰 포부를 펼치셔요. 그게 무슨 소리냐? 너 없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으냐? 어서 옥에 갇힌 연유를 말해보거라. 그렇게 화월을 관아의 방으로 데려간 창식은 극진히 간호를 했습니다. 간신히 기운을 차린 화월은 자초지종을 말하였지요. 창식의 집을 나온 화월은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마을 어귀에 조그맣게 주막을 열고 생활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박진사가 화월의 미색에 눈독을 들였던 것입니다. 박진사는 거듭해서 화월에게 구애를 했지만 마음속에 창식이뿐인 화월은 상대조차 해주지 않았지요. 이에 단단히 화가 난 박진사는 앙심을 품고 왈패를 보내 화월의 주막을 망하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막이 풍비박산이 나고 거리에 나앉게 된 화월은 관아에 가서 박진사를 고발하였지요. 허나 박진사에게 뇌물을 받아먹던 관리들은 오히려 화월이 박진사에게 누명을 씌웠다며 잡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월은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는 법이 없었지요. 오히려 박진사가 화월을 찾아와 자기 첩이 되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으름장까지 놨다는 것이었습니다. 화월의 사연을 다 들은 창식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진사 이놈 감히 돈 몇 푼으로 아녀자를 겁박해. 거기다 뇌물을 받은 관리들은 그걸 눈감아 줬다고? 이놈들은 모조리 뜨거운 맛을 봐야 정신을 차리겠구나. 화가 단단히 난 창식은 사또의 일을 돕는 육방을 모조리 불러들였습니다. 육방들은 신임 사또에게 잘 보일 요량으로 값진 선물들을 바리바리 싸들고 왔지요. 그렇지 않아도 큰 고을인 단양이었습니다. 부유한 고을답게 가져온 선물들도 호화롭기 그지없었지요. 아마 이것만 받아도 평생을 먹고 살아도 될 정도였지요. 하지만 창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히려 창식은 눈을 부라리며 육방들을 훑어보더니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고작 이런 선물들을 가지고 축하하겠다고 찾아온 것이요. 내 이렇게 시시껍절한 물건들은 본 적도 없소이다. 하여 내가 그동안 조사한 것을 가지고 충청감사를 찾아 그 허물을 낱낱이 고할까 하오. 창식의 말에 육방들은 벌벌 떨며 발 아래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는 것이었지요. 옳다구나 싶은 창식은 모른 체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듣자 하니 이 고을 제1의 부자가 박진사라는 자라고 들었어. 그동안 이 박진사가 돈깨나 뿌리면서 거들먹거리고 다녔다고 하는데 새로 부임한 나 현감에게는 인사 한마디 없구려. 앞으로 충청부사께 말씀을 올리고 말고는 그자가 얼마나 성의를 보이는지에 따라 결정할 터이니 그리들 하시오. 현감의 말에 육방들은 비상이 걸렸지요. 이번 현감은 재물 욕심이 예사롭지가 않구나. 이렇게 재물을 밝히는 자는 손속도 모질 것이 뻔하니 알아서 엎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지요. 고민 끝에 육방들은 박진사를 붙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박진사는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육방들이 뭐 별 수 있겠습니까? 아무렴 자기부터 살고 봐야 했지요. 그렇게 박진사는 옥에 갇힌 채 화월이 겪었던 것 이상의 고초를 겪었지요. 매일같이 문초에 곤장지리니 박진사가 배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결국 박진사는 전 재산을 바치고 나서야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거짓골이 된 박진사는 귀신 같은 몰골로 쓸쓸히 단양 땅을 떠나야 했지요. 그제야 창식은 관청에 나타나 육방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관아의 마당에 박진사가 바친 재산이 산처럼 쌓여 있었지요. 금은 보화의 재물은 물론 값비싼 털가죽에 약재에 명나라에서 가져온 도자기까지. 박진사 하나가 모은 재물이 그야말로 천인공노할 양이로구나. 이것 보시오. 관리들이 뇌물을 받고 사정을 들어주니 사악한 양반 하나가 이토록이나 단양에 물을 흐리고 있던 것이오. 자, 나는 이 재물을 갖지 않겠소. 육방들은 이 재물을 억울하게 괴롭힘 당한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시오. 그리고 추후에 박진사 같은 자가 또 나타났다간 그때는 육방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니 그렇게들 하시오. 아니 이게 웬일이랍니까? 재물에 눈이 먼 가렴주구인 줄 알았는데 이번 사또는 그야말로 청렴하고 공명정대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깜짝 놀란 육방들은 고개를 조아리며 앞으로 절대로 뇌물을 받지 않을 것이며 고을 대소사를 공정히 처리하겠다고 약조를 했지요. 그 뒤로도 창식의 행보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단양의 해묵은 패단과 비리를 척결하니 불과 석 달도 되지 않아 백성들의 살림은 몰라보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신임 사또 창식의 덕을 칭송하지 않은 이가 없었지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일을 마무리한 창식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화월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머지않아 화월은 회임을 하여 떡두꺼비 같은 자식들을 낳게 되었답니다. 훗날 창식은 단양 현감을 거쳐 충청 부사가 되었고 이후에도 출세를 거듭해 조선의 요직을 두루 거쳤지요. 마침내 그 벼슬이 권대감과 같은 좌의정에 올랐으니 참 세상 일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과연 창식이 그날 야유회에서 화월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인간의 재능이란 진흙 속에 박힌 진주와도 같아서 그걸 알아보는 사람에게만 보석의 역할을 다한다고 합니다. 창식에게는 화월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지요. 우리도 화월처럼 장점을 북돋아주고 단점은 보완해준다면 반드시 큰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